자, 오늘은 40페이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제 38페이지까지 했죠. 38페이지 그리스의 번역과 세태. 자, 그리고 이제 39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교양으로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건 한번 교양으로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 여기는 시험 범위에 포함을 안 시킬게요. 여기 39페이지의 경우에는 39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양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는 포함 안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38페이지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거죠.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주인이었던 페르시아가 이 거대한 서아시아의 지역의 주인이었던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이제 침략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그리스가 이겼다. 그리스가 이겼던 결정적인 전투는 여기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리스인들이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 자,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치는 게 델로스 동맹입니다. 이후에 또 혹시 모를 페르시아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는 여기 그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델로스 섬이라고 있죠. 이 델로스 섬에다가 이제 금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델로스 동맹의 이제 그 동맹국들한테 이 델로스 동맹의 동맹국들 여러 폴리스 국가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걷고 이 돈을 아테네가 관리하면서 혹시나 또 있을지 모를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비를 했는데 자, 근데 이 델로스 동맹의 대표였던 아테네가 어쨌든 뭐 이후에 이제 뭐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뭐 직접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는 등 전성기를 누렸고 이런 식으로 아테네가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 델로스 동맹의 어떠한 대장으로서 역할을 아테네가 하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이거를 상당히 배아파했겠죠. 자, 스파르타가 이 델로스 동맹에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이 아테네를 보면서 상당히 배가 아팠겠죠. 자, 원래 그리스의 대표 국가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그 아테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을 모아서 만든 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죠.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참고로 한마디로 말하면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그 아테네한테 불만 있는 세력들만 모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만든 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어떠한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게 델로스 동맹. 자,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과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결국에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는 했는데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했죠. 아테네가 쓰러지긴 했는데 뭐 우리가 격투기라고 한다면 아테네가 쓰러지긴 했는데 이 스파르타의 경우에도 사실은 거의 몸이 반병신이 된 상태예요. 거의 몸이. 자, 그만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을 힘겹게 쓰러뜨렸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힘겹게 이기다 보니까 제대로 회복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조국이었던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이 그리스가 정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잘 보라고 했었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다음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주인이죠.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주인. 아까 마케도니아가 이제 이 그리스를 정복했다고 했죠? 마지막에.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립 과정.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 과정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 과정. 자,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약해진 사이에 마케도니아의 세력이 강해졌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아까 말했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이 참고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의 쇠퇴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델로스 동맹과 그 다음에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여기 펠로폰네소스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쓸게요.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에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면서 아테네한테 불만이 많았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에 불만이 많았던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을 이긴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했죠. 근데 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했죠. 비록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했지만 이거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제 그리스가 약해진 사이에 바로 이 마케도니아의 세력이 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의 힘이 강해졌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단락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나눠보면서 읽어놓은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정복한 이제 이러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먹은 것에, 이 그리스 지역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동방원정에 났어요. 동방원정. 이 동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원정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방원정에 나서 이집트를 점령한 후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더스강까지 진출하였다. 자, 이집트를 점령한 후 이집트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아까 나왔죠? 이집트를 점령하고 여기가 바로 이집트죠? 이러한 이집트를 먹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먹은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 지역을 먹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인더스강까지 진출했던 거예요. 이집트 먹고 페르시아 먹고 인더스강까지 쭉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한 후 이집트 점령,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인더스강까지 진출했다. 대제국을 건설한 거죠. 대제국을. 그 결과 인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교역로가 열렸고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 여기 지중해 지역부터 인도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이렇게 교역로가 형성이 됐고 하나의 세계가 형성이 됐고요. 이거는 뭐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에요. 뭐 몽고 이외에는 이 몽고의 칭기즈칸 이외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현상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러한 인도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동서교역로가 열렸고 이거를 헬레니즘 세계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세계. 자, 그래서 뭐 성립 과정 간단하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즉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약해진 그리스를 먹고 이집트 먹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먹고 그 다음에 인더스강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형성되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몽고의 칭기즈칸 이후로 전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럼
발전 상황 봅시다. 첫 번째, 알렉산드로스 대왕, 즉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각지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요.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에 여기 수많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각지에 여기 각지에 이렇게 도시를 세웠고요. 여기 여러분 보이죠? 여기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표시가 잘 돼 있죠? 이런 지역이요. 이렇게 각지에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여기다 그리스인들을 이주를 시켰다고 해요. 그리스인들을 이주를 시켰다고 해요. 자,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삼았다.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삼아서 그리스 문화를 여러 지역에 전파했다. 이 수많은 지역에 여기를 하나로 통합해서 묶기 위해서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았다고 합니다. 공용어. 그리스어를 공통의 언어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공통의 언어.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하였다. 자, 그 다음 이제 발전 상황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말했죠? 각 도시를 세우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리스를 이주시키고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삼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방의 군주정을 개성하였으며 정복지의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는 등 동서융합도 꾀하였다. 동서융합도 꾀하였다. 자,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 그러니까 이제 뭐 동방의 군주 있죠? 뭐 이렇게 되게 권위 있는 모습 있잖아요. 이 동방의 군주는 뭔가 화려하게 꾸미고 몸을 화려하게 금은으로 치장을 하고 뭔가 왕이 입장할 때 막 뭔가 신비한 막 연기 같은 거 있죠? 막 조명 효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연기도 막 피우고 어쨌든 이러한 동방의 군주정을 개성하였으며 그리고 정복지의 사람의 관리로 등용하는 등 그러니까 이 동쪽의 문화까지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거대한 지역을 뭔가 그리스 그런 문화라든가 그리스 언어 이런 것으로 막 강제로 무조건 편입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정치 체제, 문화 체제 이런 거를 존중하면서 동방의 군주정 어떠한 동방의 정치 체제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정복지의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는 등 동서융합도 꾀하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알렉산더 제국도 영원할 수가 없겠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을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알렉산드루스 대왕이 죽은 후 제국은 분열이 되었다고 해요.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분열이 됐고요. 즉, 본다면, 자, 어떠한 국가로 분열이 되었냐? 먼저,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국가였던 이 마케도니아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첫 번째, 그 다음 이집트 두 번째, 그 다음에 시리아는 뭐 이쪽 지역이죠. 이쪽 중동 지역이죠. 시리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분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분열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죠. 잠시만요. 여기 분열 멸망이라고 좀 적어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로마에 흡수되었다. 우리 로마 하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결국에는 간단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제국이 이제 이 거대한 땅을 누가 가질 것인가라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권력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 제국이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제국이 분열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헬레니즘 문화 봅시다.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운전 과정에서 알렉산드로스 동방운전 과정에서 그리스의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하였다. 자, 그래서 그리스 그다음에 동방의 문화, 이러한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융합된 이러한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예요. 어쨌든 그리스와 동방의 융합, 이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고, 자, 그 다음에 철학을 봅시다. 철학. 이 철학도 대단히 중요한데, 자, 폴리스가 해체되고 대제국이 세워지자 아까 말했던 알렉산더 그 제국, 알렉산드로스의 제국. 자, 그래서 폴리스의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제국 아래 모두 같은 시민이라는 세계 시민주의가 발전하였다.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제국이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었겠죠. 폴리스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었겠죠. 네? 이전에는 시민들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아테네가 대표적인데 직접 민주정치라고 했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 지금은 간접 민주정이죠.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직접 뽑아가지고 선출해서 그 대표한테 운영을 맡기는 이제 간접 민주정이지만, 지금은 간접 민주정이지만, 이 당시 이제 그리스 대표적인 게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라고 했죠. 직접 민주정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직을 맡을 수 있어요. 추첨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관직을 맡을 수 있고, 뭐 법정의 배심원 역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끼리 서로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시민 개개인 하나하나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떠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근데 대제국이 형성되고, 이러한 대제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불가피하게 동방의 군주정을 개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어떠한 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했는데, 이러한 알렉산더 제국은 왕을 중심으로 이제 소수의 신하들의 바탕으로 해서 정치가 운영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뭐 정치에 참여할 일이 없으니까 책임감 같은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줄고, 자, 이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뭔가 책임감도, 당연히 정치에 참여 안 하니까 책임감이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리고 제국 아래 모두가 같은 시민이라는 세계 시민주의가 발전하였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개인주의가 왜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 이전에는 직접 민주정치의 시스템이었지만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제국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정치,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왕과 소수의 어떠한 그 신하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연히 개인주의가 뭐 유행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모든 지역에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서 같은 시민이라는 세계 시민주의가 발달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는 철학에도 영향을 주어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와 어떠한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토아 학파, 어떤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스토아 학파 여기 나와 있죠. 금욕을 강조한다. 금욕.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욕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욕망이라는 거는 자신을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은 너무 욕망에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을 망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욕망의 제거를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자, 그래서 금욕.
이제 개인의 욕망을 금하고 억제하면은 개인의 욕망을 금한다. 이게 금욕이잖아요. 이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면 이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면은 본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개인주의는 철학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해야 개인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때는 어떠한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가 발달을 하였고, 자, 그러면은 개인주의, 철학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개인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억제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떠한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정신적 즐거움이냐? 우리가 죽음 있잖아요. 죽음이라던가 그리고 신이라던가 이러한 죽음과 신의 두려움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뭔가 항상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냥 뭐 죽을 날이 되면 죽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신이 무섭다, 두렵다 그러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생각 그냥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신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개인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스토아 학파 금욕. 개인이 욕망을 억제해야 욕망이 어떠한 그런 거로부터 탈피를 해야 행복을 얻을 수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신과 죽음의 두려움. 신과 죽음의 두려움. 그냥 그런 거 탈피해라. 그래야 개인이 어떠한 신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탈피해야, 초월해야 개인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자연과학 봅시다. 이제 자연과학은, 뭐 이거는 그냥 보면 돼요. 그리스 과학의 영향으로 자연과학이 발달하여 아르키메데스, 에우클레이드 등이 활약했다. 이거는 뭐 과학 시간에 배우면 되는 거고요. 자, 미술 분야에서는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이제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같은 조각이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어떠한 뭐 헬레니즘 시대 때는 인간의 모습을 상당히 인간의 어떠한 근육, 뭐 모습 이러한 것 등을 확실히 조금 더 이전에 어떠한 그 그리스 시대에 비해서는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 시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떠한 그 근육 묘사 이런 것 등의 세밀함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뭐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라 굳이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다 나오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